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어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지원 데스크도 문을 열어 본격적인 상담과 안내에 들어갔는데요. 신뢰와 안전을 지키면서도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보다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오늘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지속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등 곳곳에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9도, 대전 영하 9.7도 등 중부지방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 2에서 7cm, 제주 산지에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고 오늘 밤부터는 서울 등 내륙 지역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인데요. 일요일까지 서울 등 중부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주 동안 한파가 이어지는 건데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계속 공급되면서 추위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소폭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한 한파에 바다 풍경까지 달라졌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물결치던 파도가 빙판으로 변한 건데요. 내륙 곳곳에서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하며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한파에 바다마저 숨을 죽인 듯 얼어붙었습니다. 밀려들던 파도는 멈췄고 출렁이던 물결은 단단히 얼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길어지는 강추위로 바다에는 파도 소리가 사라졌고 해안가에는 이렇게 파도 모양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수평선 너머까지 꽁꽁 언 바다는 깊은 푸른 빛을 잃고 투명한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배가 드나들던 항구도 얼음 속에 갇혀 정박해 있던 배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하얗게 얼은 거 보니까 남극 온 것 같고 사진도 찍을 때도 더 외국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언 거 보니까 그 새벽에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 추위가 점점 강해지면서 어제 아침 서울은 영하 13.2도, 체감온도는 영하 20.1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철원 임남면은 영하 24.2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7도 등 내륙 곳곳에서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절기 대안부터 시작된 이번 최강 한파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기 상층에 동서울음이 막힌 블로킹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말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도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강추위 속 서해안에는 오늘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한반도에 머무는 가운데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반복적으로 유입돼 당분간은 한파와 눈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IT 벤처타워에 마련된 지원 데스크는 법률과 제도, 기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상담하고 안내하며 평일 기준 72시간 내 회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들에 배포하고 현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도 지역별로 열 계획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복잡계 과학 커브 연구진이 각국의 파이썬 코드 3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 AI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미국이 29%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24%, 독일 23%, 인도 20%, 러시아 15%, 중국 12%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코드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별도로 학습시킨 판별 모델을 활용해 생성형 AI가 코드를 만드는 데 쓰였는지를 가려냈습니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코드 10개 중 약 3개는 AI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약 6배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며칠 동안 통증 없이 약물이 전달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벌침 구조를 모사한 새로운 마이크로 니들로 장기 약물 치료의 불편함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벌침 모양을 본떠 만든 유연 나노섬유 마이크로 니들입니다. 이 니들은 백신이나 약물을 피부로 보내는데 기존 제품들은 대부분 딱딱한 고체 형태라 오래 붙이고 있기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수일 동안 피부에 붙일 수 있어 장기간 약물 전달이 가능합니다. 피부에 접촉과 동시에 이 금속 마이크로 니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남아있는 나노섬유 기반 마이크로 니들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이 되면서 장시간 동안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전기 힘으로 만든 나노섬유입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나노섬유가 바늘 끝에 촘촘히 모이면서 피부에 들어가면 벌침처럼 단단히 고정됩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피부에 붙인 뒤 금속 바늘만 떼어내면 마이크로 니들만 피부에 남아 약물이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노 크기의 미세다공 구조로 통기성이 우수해 장시간 부착에도 피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노섬유가 피부에 자연스럽게 고정되어 수일간 안정적으로 약물이 지속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유연성과 통기성이 우수해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나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화학무기에 대응한 치료약물을 투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로라가 나타났습니다. 녹색과 붉은색이 섞인 신비로운 빛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극지방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내고 있는 그린란드도 이 오로라의 관측지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 최근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등 서유럽 각지에서 포착된 오로라입니다. 보통 극지방에서 보이는 오로라가 이날은 강력한 지구 자기장 폭풍의 영향으로 알프스 산맥 남쪽 지역까지 내려온 겁니다. SNS에는 믿기 힘든 하늘빛이라며 관련 사진과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지구 밖 우주정거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반짝이는 도시의 노란 불빛 위로 영롱한 초록빛이 뒤덮여 있죠. 이 장관을 직접 본 러시아 우주비행사는 오로라 속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오로라는 관측된 위치뿐만 아니라 색도 이례적이었습니다. 흔히 봐오던 녹색 오로라 위로 붉은색 오로라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하며 빛을 내는 현상인데요. 약 100km 상공에서 나타나는 녹색 오로라와 달리 붉은 오로라는 고도 300에서 400km 상공에서 드물게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19일 저녁 자기장 폭풍은 최고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강도인 G4 등급에 도달했습니다. 외신은 이번에 오로라를 만든 강력한 자기장 폭풍이 위성이나 GPS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과수 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사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정당국이 겨울철 병원균이 잠들어 있는 궤양의 제거부터 봄철 약재 살포까지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사과나무 줄기와 가지 곳곳이 마치 상처라도 난 것처럼 움푹 패고 갈라졌습니다. 속살이 초콜릿색으로 변한 건 나무 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수 화상병 병원균은 이렇게 궤양 부위에 숨어 겨울을 난 뒤 봄철 기온이 오르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 만큼 의심되는 궤양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궤양 부위에서 40에서 70cm 아래를 자르고 절단면엔 소독약을 발라 병원균 확산을 막습니다. 가지치기에 사용한 가위와 톱은 나무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교육을 보고 사진도 보지만 그게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궤양이 보이면 무조건 절단. 눈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농진청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이 도움이 됩니다. 궤양 사진을 올리면 감염 가능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가에서 궤양을 방치했다가 병이 생기면 보상금이 10% 깎이는 등 책임도 강화됐습니다. 봄철 개화기엔 3차례 이상 약재를 뿌려야 화분 매개 곤충을 통한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가 신고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인 상담소에 연락을 주시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습니다. 농진청은 오늘 4월 말까지를 집중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과수농가의 철저한 사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오는 26일부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규정에 명시된 보조 배터리 용량과 개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 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 개별 파우치에 보조 배터리를 1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 방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 대행 전동보드 7종을 시험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시속 25km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최고속도는 시속 35km에서 60km에 달했고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보드는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지만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은 특례 적용으로 안전기준 확인 없이 유통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장중 꿈의 5,000고지를 밟았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출범 70년 만의 축포인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신호탄이라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발 훈풍이 가세하면서 1.57% 오른 4,98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 삽시간에 꿈의 지수인 5,000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000 돌파 뒤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도로 바뀌었지만 개인과 기관의 합세로 5,019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 압도적인 실적, 여기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여기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이른바 포모 심리죠. 예. 이거 지금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손해내라는 이런 심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5,000선 고지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장중 3% 오르며 15만 7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해 한국 기업 처음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만 전자로 불린 지 1년 만에 반전입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3위로 올라선 현대차는 이틀째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로봇 배터리 기대감에 2차 전지주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러나 차익 실현 매물의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4,952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 오른 970에 장을 마쳐
이른바 천스닥을 눈앞에 뒀습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한 부통령각하 미 경제조정관 우두시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피 5천 돌파는 1956년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뿌리인 대한증권거래소가 상장사 12개, 시총 150억 원으로 출범한 지 70년 만입니다. 또 코스피 지수 산출 46년 만입니다. 이번 기록은 한국 증시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출 주도 시장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붐의 핵심 수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종목 위주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불장의 과실이 실물 경제 온기로 퍼져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스피가 꿈의 5천선에 닿았지만 그 열기가 증시 전반에 퍼지진 못했습니다. 반도체 등 소수 대형주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중소형주와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이 같은 대형주 쏠림을 완화하는 게 5천 시대 안착을 위한 과제로 꼽힙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주역은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7개월 만에 2.6배, SK하이닉스는 3.7배 뛰어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종목 시가총액 비중만 코스피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반도체에 쏠렸던 매수세는 자동차, 로봇, 방산 등 다른 주도 종목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던 현대차는 한 달 새 무려 8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의 온기는 대형주에만 집중됐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새해 들어 20% 뛰어올랐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8%, 1.2%가량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수가 뛰어도 오르는 건 대형주뿐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도 올해 들어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더 많습니다. 중소형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 지수의 경우 5,000피 열기와는 거리가 더 멉니다. 코스피가 한 달 새 20% 뛰는 동안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한 채 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굳어질 경우 소수 대형주가 흔들리면 우리 증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순하게 반도체만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무너져버리면 지수가 다 같이 무너지잖아요. K자형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넘어서야 코스피 5천 시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내년 전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1,240조 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전 세계 메모리 시장 매출 규모가 올해보다 53% 증가한 8,427억 달러, 1,238조 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메모리 시장 규모는 5,516억 달러, 81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3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인공지능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 기업용 스토리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계약 가격이 내년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의 주요 수혜 산업으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제조 현장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로 들어올 수 없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그 끝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인건비 구조를 비교하면 평균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되면 3명의 인건비는 3억이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 뒤 유지비만 발생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오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노사 간 로봇 갈등은 앞으로 격화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처음으로 참석한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일정과 테슬라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WEF 임시공동의장이자 블랙로 회장인 레리 핑크와 대담하면서 내년 말쯤에는 대중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미 공장 내 단순 작업에 일부 활용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에는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로봇공학이 세계 경제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하고 로봇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 로봇이 인간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조치에 대한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 조사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알티미터와 그린옥스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근거해 국제투자 분쟁 ISDS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국회와 정부 등이 쿠팡을 겨냥해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미 FTA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중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재 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문서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조사 등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USTR과 만나 쿠팡에서의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점을 설명했습니다.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USTR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한국산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대거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과 포이펫 등에서 로맨스 스캠과 투자 전문가 사칭 사기 등을 저지르고 우리 국민 869명에게서 모두 486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을 상대로 100억 원 넘는 금액을 가로챈 뒤 성형수술로 외모를 바꾸며 도피 행각을 벌인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습니다.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 재개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시는 애초 이번 달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려다 다음 달 말에서 3월 초로 시점을 바꿨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한강버스를 합동 점검했고 시는 지적사항 120건에 대한 이행 계획과 조치 결과를 12월 30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치 결과 보완을 시에 요구하면서 운항 시점이 연기됐습니다. 한강버스는 잇따른 사고와 고장으로 한남대교 남단인 마곡, 망원, 여의도 구간만 운항하고 한남대교 상류 항로는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2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